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조평통이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본거지는 물론이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인데요.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안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남북관계 또다시 얼어붙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취자들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종창 브라더스가 또 오셨습니다. 창수와 종대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꼭 오마이 캐바레 뜨는 저 중창단 같다. 그 어쩌다가 이렇게 물려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떴어요. 아니 제가 미국에서 그 김창수 팬클럽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김창수 팬클럽 회장인데 너무 요새 그 재밌게 잘 듣고 있다면서 고춘자 장소팔이 살아온 기분이다. 누가 고춘자야? 글쎄, 둘 다 남자 같아 사실. 거기 보면. 아니 근데 그 김종대 편집장님은 거의 장동건급의 그 인기를 누리고 계신 개인 얘기 안 하시겠다고 스타다운 면모를 그랬는데 공적인 얘기만 하겠다. 아니 근데 장동건이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예. 인기만 장동건. 실속은 없고. 수입은 우리가 그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 예. 그런 거 따지면 되나?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완전히 다른데 마이크 앞에 서니까 역시 스타 기질이 있어요. 공인이니까 공인의 말 달라. 적당히 해요.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토요일이죠. 1일 북한 조평통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는데요. 삐라살포 이거 중단 안 하면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명 비판을 했는데 박근혜까지 나서서 인간 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화가 많이 될까요? 나네. 화가 많이 났어. 상수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삐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도 네. 정부가 삐라 뿌리는 거 막아야 된다. 그게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한 6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한 얘기죠. 김관진 장관이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근데 북한이 지휘 세력 타격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살포자들 색출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처단이란 말이 나왔어요. 좀 살벌한 말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삐라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막아야 되고 삐라 뿌리는 사람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또 막 이렇게 삐라 뿌리는 사람 뭐 처단하겠다 또 뭐 지휘 세력까지 뭐 타격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전혀 동의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네. 역시 또 북한은 호전적이다. 뭐 이런 또 여론이 늘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삐라 국면이 또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또 옮겨갈 소지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아니 그건 참 남북 관계가 이 분단 체제가 이렇게 고약한 체제입니다.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저런데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 고조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정말 고약한 분단 체제가 아니냐. 그동안 잘 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빅3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와 이제 좀 뭔가 그야말로 통일 대박의 단초를 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지금 국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삐라만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 삐라 때문일까? 삐라 자체도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삐라 뿌리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네. 삐라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기가 살았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삐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삐라 내용을 보면은 삐라 내용에는 북한의 체제. 네. 최고 지도부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 사회의 특징은 그게 한마디로 유일 체제 또는 무슨 수령제 사회주의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최고 존엄을 건들면 가만히 놔두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건드는 것은 북한에서는 1호 범죄에 속하는데 이쪽에서 탈북자들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효과도 별로 없는 건데 최고 존엄을 자꾸 건드니까 북한의 공안 세력들이 그거를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은 네. 자기 내부에서 너희들 왜 최고 존엄 건드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좀 관료적인 어떤 접근을. 책임.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충성심도 과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최고 존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렬하게 대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북한 내부 정치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주민을 이제 그 어떤 해방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설령 이 어떤 북한의 억압 체계의 주민들이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나라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북한의 레짐 체제를 이렇게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그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반발만 예. 초래하는 상황이. 그래서 원래는 심리전 교리에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최대 무기는 진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삐라고 일부 내용도 소개해드렸지만 저건 남북한 체제를 다 비방하는 대남 삐라도 돼요. 저게 무슨 맞아. 대북 삐라입니까? 네. 대남 삐라지. 실제로 풍선 날아가면 남한으로 더 많이 떨어져요. 아, 바람 방향 못 맡으면 전부가 남쪽에 떨어져. 사실상 그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용이었다라는 그래야 분석을 또 해주시고 저기 계세요. 아니 이것도 뭐 그래야 또 자금도 사실은 들어오고 일부 뭐 탈북자들한테 그 단체에서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네. 권유하면서 돈도 나간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증언도 전 듣고 있는데 네. 아니 뭐 좋습니다. 그게 자기들 밥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들 먹여 살려주고 받아준 체제에 대해 비방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뭐 전작의 표기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전문용어로. 민족 원조 반역자 그러니까요. 뭐 김대중 이렇게 나가면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 자극하는 거지 어떻게 북한 자극하는 겁니까? 이게 더군다나 남쪽에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80년대를 우리 김정대 편집장님이나 저나 80년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80년대에 우리도 이제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유인물을 몰래 뿌린단 말입니다. 불법 유인물 살포하셨다. 그렇죠. 불법 유인물 살포했는데 난 한 번도 안 걸렸어. 창세형은 걸렸을 것 같아. 장수영은 아예 감옥에 가셨고. 아니, 저는 그냥 걸리는 게 아니고요. 제작도 한 거 아니야? 제작. 아니 난 유인물도 안 들고 갔는데 네. 그냥 우리 과 MT를 가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청량역에서 통과를 했는데 저만 딱 걸렸어요. 그래 또 오래. 그래 이제 경찰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옆방에 갔더니 막 덩치가 이만하고 네. 희한하게 옷을 입고 팔에 막 문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아파트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대. 그래서 그 삐라 때문에 제가 용의자로 이렇게 단속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만 생기면은 제가 그렇게 범죄자 아닙니까? 아닌데. 자꾸 걸려 착하게 들어가지고. 생겼는데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정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80년대 그런 유인물을 뿌릴 때도 그 내용에 굉장히 살벌한 표현들을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살벌한 표현은 역효과가 난다. 국민들이 그 당시에 군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막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삐를 받아본 사람들이 싫어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우리가 유인물에다 글을 쓰는 것은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이걸 읽고 내용을 이해해 달라 네. 이런 게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자기 만족적인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세게 섰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네. 유인물 문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삐라 뿌리는 분들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받았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전혀 북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아니 없는 북한을 그런. 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뿌렸다는 게 그러니까요. 난 말이 안 되는 게 그 북한도 똑같아요. 주민들은 잘 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 선호 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저기 그런 요구에 부응해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삐라라면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란 여기서 말이에요. 중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종창 브라더스의 중대 제안. 왜냐하면 과거에 삐라를 뿌려보고 만들어본 우린 다 해봐서 다 해봐서 해본 경험이 있어. 여기서 중대 제안. 탈북자 단체한테 중대 제안. 종창 브라더스의 중대 제안. 맞춤형으로 해라. 맞춤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해라. 그렇지. 예. 뜻과 의지를 좀 반영해라. 그리고 주타방을 분명히 해라. 예. 왜냐하면 남쪽이 대상이 아니고 북쪽이 대상이면 그쪽에 맞춰서 해라라는 중대 제안을 좀 하면서 네, 자 노동신문 2일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삐라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측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비판하는 미국에 동조하면 남북 관계 파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파국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남북 양쪽에다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론하고 특히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네.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 동의해줘야 되는데 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동의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북한의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삐어뿌린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 수준에 맞춰라 하듯이 북한 당국도 네. 남한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야죠. 그래서 무슨 뭐 지하 세력을 아니 뭐죠 본고지를 뭐 타격하겠다, 지원 세력을 타격하겠다, 발포자 알차단하겠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격앙되게 말하는 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아주 극렬한 대립 상태로 가는 상황인데 뭐 삐라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에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김유신 장군 이야기 했었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을지문덕 역사 공부도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봉장이 우문술인가? 뭐 그때 하여튼 우장군이었는데요. 을지문덕 장군이 우문술 진영에다가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그 유명한 칠언절구였습니다. 그 칠언절구 마지막 구절이 지족 원운치 족함을 알고 그냥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우문술이 안 물러가가지고 쳐들어왔다가 네. 살수해서 을지문덕 장군한테 완전히 엿됐지. 그렇죠. 내가 그 예. 뭐라고 할까 이거를 그것을 피박살이 났다 딱- 하려고 했더니 역시 다 한마디로. 조금 역시 덜 촌철살인. 가격하지.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제가 을지문덕 장군은 아니지만은 을지문덕 장군 심정이 되어 가지고 네. 남북 양 당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지족 오는지 하시라. 족함을 알고 이 대목에서 그냥 물러가 주시라. 만약에 남북 양국이 이 대목에서 자제를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 한다면은 앞으로 남북 양 당국이 네. 뭐라 그랬었죠? 우중문이 뭐 당했다 그런 것처럼 엿됐다는 것처럼 그렇죠. 또 그 한다는데 제가 잊어먹었네요. 엿. 이렇게 가다가는 남북이 자칫하면은 충돌을 해가지고 네. 남북이 모두가 엿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멈춰야 돼요.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중대 제안 두 번째 중대 제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걱정이야.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박근혜 정부가 말이죠. 그 인천의 아시안 게임에 그 왜 최고위급 3인방 내려왔을 때는 사실은 뭐 이런 삐라 NLL 이런 문제를 조금 풀고 싶어 해서 내려왔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 정도는 줄 수 있었다고 봐요. 네. 실제로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뭐 표현의 자유 내세워서 저라는 건 여태까지의 관성입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화를 이왕 희망을 했고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조금 뭔가 우리가 고심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주면서 네.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세월호 문제처럼 이런 문제도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으로서는 차라리 인천 아시안 게임에 내려온 것보다도 더 화가 나서 네.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앞으로 그 전방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긴장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군 장병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네. 저같이 친군적인 사람이 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얼마나 고생하실까. 맨날 비상 걸릴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 또 군대가 오발탄 잘 쏜단 말이요. 그 불의에 어떤 그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그 수습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게요. 군사령관은 술 먹고 어디 가서 뻗어버렸고 사단장은 성추행하고 그러면은 네. 그 밑에 장병들이 누굴 믿고 이 휴전선을 지키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안보 부담을 높여가지고 누가 이익을 볼까? 그 예비역들 좋아하는 말 있어요.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아니 이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아니 정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네. 장윤선의 팟짱. 그 남북 정부가 이쯤에서 좀 그 족함을 알고 물러서고 서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남북 관계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논의하면 좋겠지만 이 저희 종창 브라더스의 중대 제안을 남북 정부가 받을지 한번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 고위급 접촉 전에도 삐라는 계속 뿌린 거 아니냐 관행적으로. 그러면 뭐 유독 뭐 삐라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시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내려왔던 게 그게 뭐 북한 내부 정치용으로 했던 것이고 북한 내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남북 관계 발전이나 뭐 뜻이 있었냐 의지가 있었냐 뭐 이런 원초적 질문을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사실 그 3인방이 내려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처럼 그러니까 네. 북한발 이슈가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을 통해 가지고 남북 사이에 작은 통로라도 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통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3인방 중에서 총참모장이었던 황병서가 이제 우리들이 내려와서 오솔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대통로를 열자 그렇죠. 이렇게 화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또 뭐 건강 이상설이 예, 뭐 뭐 남남 갈등 증폭시키고 그렇죠. 뭐 쿠데타가 일어날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불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아파서 요양을 하고 있었지만은 권력 체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황병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대통로를 열자 이렇게 말한 거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서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서로 이제 확인한 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도 삐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삐라가 계속 됐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원래 우리에 비해서 국력이 훨씬 더 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가 남한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혹시나 남한의 그런 자본주의로부터의 위협, 뭐 자유 바람이 확 몰려와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이 항상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로 서로 최고위급 사이의 메시지가 오고 갔으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야지 된다. 북한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정부가 막아야 된다고 했고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최근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의심을 막 하고 있다가 우리 남한 정부가 이 정도 성의를 표시해놓은구나 하면서 북한도 또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도 관리하고 위기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북한도 문제지만은
그런 삐라 국면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남북관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군을 사랑하는 김정근 편집장이 또 밤잠을 못 자요. 장병들 걱정하느라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이 국군 장병들 참 그 고생하시잖아. 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예, 집에 무사히 되돌아가셔야 되고 전방에 우리 적경 지역 주민들 안전하셔야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뭐 그러지. 아니 그래 그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거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불안하지만은 박근혜 정부도 이거 남북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삐라 막으면은 원래 남북관계라는 게 민족적 과제 아닙니까? 근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삐라를 막으면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개 진보 세력들이 지지할 텐데, 근데 진보 세력은 자신의 확실한 지지 기반은 안 될 거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지지는 하지만은 진짜 자기를 지지해 주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데 자기의 지지 세력은 삐라 뿌리는 세력들이 지지 세력인데 네. 이걸 막아버리면은 자기 지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치 공학적인 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씀드립니다. 3대 중대 제안 나왔어요. 예, 청와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하십시오. 성명 발표하는 자리 같아. 남북관계 개선하시고 네. 내년에 분단 70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단 70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분단 70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십시오. 그럼 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1970년도에 8.15 평화통일 선언했고 7.4 공동성명까지 나갔던 그 누구였죠? 박정희 대통령. 잠시 헷갈렸습니다. 애들이야.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명 발표하다가 맞아. 공인이 돼가지고 공인의 자세로 하다 보니까 살짝 실수. 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서요. 네. 그러면은 그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 선언과 7.4 공동성명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남북 대화 나서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꼬였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15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작은 통로 제안하셨던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복잡하고 꼬였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남북관계 우리 대승적으로 다시 풀어나가자 네. 하고 책임 어찌고 저찌고 서로 따지려고 하는 잔수 그렇게 돌려가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우리 다시 남북관계 풀자. 그렇게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면은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가 서로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북한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서 하는 발언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위를 계속 그 다양한 언술의 마법사들이야. 굉장히 다양한 언술을 쓰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그러면 이쪽에서 미국에 대해서만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런지야 아무래도 당분간 남북관계 어려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딱 진단을 해버리고 오늘 조선일보 퉁친단 완전히 말이에요.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단뚜껑에 뭐 박아버리더라고요. 박아버렸어요. 네. 남북관계 당분간 파탄이래. 파탄이다. 이렇게 그냥 쌍 못 받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아듀. 네. 그러니까 이제 웃겨버린 거는 그동안에 조선일보도 1월달 내내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일은 미래다 이야기하고 그 기사를 보니까 기획 기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재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이렇게 뭐 아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1년 내내 했던 조선일보의 그 보도 그 기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정성 있는 거라고 참 느꼈어요.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지. 아니 참 이상하네. 원래 네,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 저는 조금 네. 거기는 상업 언론이에요. 안보 상업 언론. 안보 상업 언론. 딱 안보 그다음에 가치와 평화가 아닌 안보 상업 언론이란 말입니다. 돈 대고 얘기 대분 다 한다. 쓰는 거야. 그렇지. 네. 아니 어떨 때 동네 깡패가 갑자기 착한 짓 하면 더 이상해. 그냥 놀던 대로 놀으라고 놀던 대로. 갑자기 1월달에 왜 그놈의 통일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통일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 안보로 되돌아온 거고 원래 거기가 자기 자리인데. 거기 한 줄이 나와요.
안보 라인은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예. 나와요. 결국은 이제 남는 거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통일의 대통로를 열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할 거고 또 우리 정부는 네. 통일 대박이다 말만 할 거고 그러니까 실제는 하지 않고 이제 서로 말만 하는 이런 속빈 강정의 시대로 지금 남북 관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분간 계속 이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서로 족함을 알고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네. 뭐 우리 이 중대 제안을 김정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지혜를 짜내가지고 제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주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하겠다. 이렇게 중대 제안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일 것 아니라도 같아요. 지지율 높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카드지. 지금 저기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지지율 딱 반이야 반. 반토막. 예, 네.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되겠어 이러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배가 불러요 이 양반들이. 그럴 때 음식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배고플 때 얘기해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저렇게 잔수의 정치 또 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의 생존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런 어떤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정치인은 대중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거지. 이 어떤 그 지지율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반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비난받으면서 속으로 울음을 참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드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저기 조금만 분리하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연 역사는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이 한반도 정세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만들지 않으면 이제 어떤 미국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처합니다. 그러기 전에 시간이 없거든요. 네. 우리 국가의 자율성을 좀 발휘하셔서 전작권 넘겨준 건 이왕 넘겨줬으니 어떨 수 없다 치자고 네. 마음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좀 행동이라도. 행동이라도. 예. 참 이 중대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이 받아들여서 남북 관계를 좀 제대로 풀 거라고 우리 한번 믿어볼까요? 아니 저기 노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잘 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싶다. 네. 이것을 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희망을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두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략도 없는 희망만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북한이 금방 망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또 금방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희망인데 그걸 전략으로 착각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희망에 불과합니다. 희망은 그러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알면서도 희망하고 전략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일 편집장님은 냉철하셔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희망 네. 이걸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희망은 결코 요 정의가 대목에 아닙니다. 요 대목 넘어갈 때 댓글 올라온다. 내가 틀림없어. 분명히 창수 잘못 봤다 우리가. 아니 뭐 찬물 한 그릇 드십시오라든가 저기 냉수 마찰라라든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용기예요. 예,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남북 정상회담 2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하고 차별성을 자꾸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한 번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 한 번 했으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못 했고 예. 박근혜 꼭 대통령은 밀어놓은 거 두 번 다 하면 두 되겠다. 번 하면 해버려. 되겠네. 예. 두번 해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저는 바라는 건데 근데 이게 역시 또 제 희망에 그치고 보수 세력들과는 전혀 다르게 저도 또 다른 각도에서의 희망이 그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제가 그 남북 관계가 다시 어두운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은밀한 타격. 북한 잠수함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왜 이렇게 어려워? SLBM 실험. 뭐 이 군 당국이 어저께 오늘 공식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찬찬히 전작권 이제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이 이제 소형화돼서 네. 곧 이제 실전 배치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미국의 38로스라는 언론사에서 네. 갑자기 그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러시아에서 한 3,000톤급 되는 큰 잠수함을 들여와서 여기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발사대를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맨날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한다 그러니까 몰래 물속으로 갖고 와 거기서 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우리 MD가 지금 어떤 전방위가 아니라 북한 쪽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된 어떤 그 방어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KAMD다 MD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주로 이래 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로 와서 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360도를 방어하는 MD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MD 곱하기 돈이 몇 배고요. 동해, 서해, 남해 다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벌써 그 얘기가 기다렸다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거를 한번 따져보면 실제로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썰은 언제 나왔느냐? 대략 한 4, 5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 나오던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요거 서랍 속에 있는 거 써먹기 좋으니까 꺼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 이 38로스가 촬영했다는 사진은 뭐냐면은 잠수함 발사대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어디 하나 가렸어. 그 잠수함 한쪽을요. 네. 저 부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부근에. 그다음에 네. 지상에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에 그 시설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시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북한은 원래 잠수함을 중시하는 나라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보다 잠수함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을 이런 데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미국, 러시아, 네. 영국 이게 다예요. 그래. 없어요. 무슨 초강대국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지상 배치 미사일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거기에다 핵무기, 화학무기, 거기에다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 북한의 미사일 얘기한 거, 그다음에 북한 특수부대 20만이라는 건데 이것도 세계 1, 2위권입니다. 예,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 군사력이 중국보다 강하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 얘기들을 다 믿는다면. 다 믿는다면. 강하고 한국군은 한국군은 한국군. 이번에 전작권을 안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 보면은 전작권 안 가져온 걸 잘했다는 여론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이유보다 네. 한국군을 못 믿겠다는 게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핵미사일은 13%, 네. 한국군 못 믿겠다가 18%예요. 그 김종대 편집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팟짱에 나와서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우리 군의 무능이 한반도의 평화, 네.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아니 그러더니 전작권이 홀라당 넘어갈 것까지 내가 계산해 못 넣어. 아니 그런데 한국군 지휘부 허약하고 그다음에 국방 비리로 썩었고 구타 가혹행위로 병사들의 충성도는 다 소진됐고 네. 저런 군대가 어떻게 싸우냐. 이게 실제로 최근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전작권 가져오지 말자라는 여론이 한 18%가 고리로 갔어요. 요게 과거에는 가져와야 된다는 여론이었어요. 그만큼 유리했던 겁니다. 지금 그만큼 불리해진 거예요. 딱 그만큼. 예, 여론 지형이 이렇게 딱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전술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안 가져오려고 우리 한국군의 얼굴에 일부러 똥칠을 한 거야. 그래야만 이게 지지를 얻는다는 걸 아는 거지 청와대는. 너무 치밀하다. 그러니까 35조 원을 써도 네. 북한은 벌써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북한의 모든 전략을 보십시오. 저게 강대국 전략이지 어떻게 약소국 전략은 약소국 전략의 재래식 전략입니까? 저거는 뭐 저 북극으로도 미사일을 쏘고요. 오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얘기 나오면서 뭔 얘기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남극으로도 쏜다는 거야. 남극, 장거리 북극. 미사일을.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됐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군사 대국이네. 네. 북한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맨날 주장하잖아. 자기네들은 군사 대국이라고. 군사 대국이라고 네. 강성 대국은 이미 강성대국. 끝난 얘기고. 그러니까 이 저기 이 전 세계에 그 저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나라. 어쩌면 중국보다 더 강한 군사 강국이 된 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 한반도 북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믿기 어렵네요. 이 대목에서. 그래요? 믿어야 돼요. 국민들이 제가 가본 그 개성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의복 네. 상태로 봤을 때 그 정도 군사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한들 신발도 잘 못 신고 다니던데 애들이. 그래요? 겨울에. 예.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북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라 되는 걸 볼 때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국가 총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과연 전쟁 수행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보수층에서는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다. 그리고 비대칭적 발전을 한다. 그래서 경제는 어렵지만은 군사 부분은 특화시켜가지고 발전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땅굴이 45개래. 저기 계룡대에다 평택까지 뚫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체포에 3분 걸린대. 그러니까. 네. 땅굴 되게 크던데 그거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믿어야지 그 저기 안 믿고 자꾸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토를 달고. 이번에 이제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러니까 C 론치드 벨리스틱 미사일. 잠수함.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온 티가 나. 외우면 돼요. 발음은 안 좋지만은. 철자 알아요? 철자 뚫어야지. 뭐 나중에 알려줘. 근데 이제 전략 그 핵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ICBM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SCM 끝나고 나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용했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건지 자기도 확인 안 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은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네. 올 봄에는 한참 또 미국에서 예산을 따야 되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은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북한은 지금 현재 전략 무기의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었고 그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만들었고 이미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전략 폭격기만 있으면 3종 세트가 완성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곧 나타난다 그럴까요?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 3종 세트. 3종 세트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 정보를 가지고 서로 정보 신경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이제 드디어 북한이 번색을 드러냈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도 한미 SCM 이후에 우리가 전자권을 연기하는 대신에 뭐 킬체인이니 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니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신들이 잠수함 능력이 있다는 걸 살짝 흘리는 거예요. 미국이 유성이 다 찍고 있는데 보란 듯이 살짝 흘리는 겁니다. 우리 잠수함 발사 그런 능력이 있다 살짝 흘리니까 이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북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 북한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없어요. 지금 한국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한때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언젠가 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중간에 자꾸 떠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공기 에어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위성이나 아니면은 해상 초계기가 이걸 어떻게 탐지하냐 하면은 어디엔가 떠오르는 게 탐지되는 순간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 포착 물 위에 떠올릴 때. 그렇지 떠올라서 머물러 있어야 된단 그때 말입니다. 딱 찍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밸브가 열려 숨구멍이 열려가지고 이 에어를 다 갈아줘야 돼요. 자꾸 중국이라네. 북한에 잠수함이 많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잠항 능력입니다. 이게 지속 시간이 그 미국 뭐 이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정없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핀을 발견해서 찍어버리면 이동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북한의 잠수함 기지에서 입출입 상황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수함을 우리가 바로 때려잡진 못하지만 네. 대체로 그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하고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 탑시크릿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중으로 들어가면 음향 탐지랍니다. 음향 탐지. 네, 음파 탐지를 하는 거죠. 그 세월호 때 많이 들었어요. 음파 탐지. 네, 이런 것 등등을 해서 그런데 그런 징후가 전혀 없이 천안함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의혹이 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큰 잠수함이라 그러면 저 잠수함의 성능은 우선 소음이 심해요. 예,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막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략 무기를 탑재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멀리 와서 때려야 되는데 있는 기지에서 때릴 거면은 지상 발사 미사일을 쓰지 왜 잠수함을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러고 이게 세계 최첨단 기술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갖춘다는 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운용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도 돼요. 아직 시간 많아요. 이 무기 체계는. 네. 근데 정부는 왜 그렇게 북한 신형 잠수함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좀 촉진하고자 하는 뜻도 좀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북한의 그 잠수함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은 잠수함에 그 발사대를 설치하는 어떤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 네. 하면은 이렇게 잠수함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걸 버텨줄 수 있는 잠수함의 규모, 크기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북한이 은밀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북한의 잠수함이 그런 정도 능력이 되려면은 정부 말로도 골프급 잠수함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죠. 3,000톤. 예, 근데 그런 정도의 규모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로미오급이라는 거. 그렇죠. 1,800톤.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은 지금 은밀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치명적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이제 다시 북한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네. 북한이 지금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에 따른다면은 북한이 핵 탄두도 소형화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한술 더 떠가지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전작권 당연히 미국이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통일대박 쫑났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통일보다는 한미동맹 논리에 네. 지금 편향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편향되니까 작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대박은 액세서리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 정도가 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상과 직관을 초월하는 위협을 마구마구 부풀리다 보면은 북한이 정말 알 수 없는 나라. 우리 물리학의 법칙도 다를 것 같아.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 세상에 별천지. 존재하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단에 갑자기 초강대국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네. 그다음에 그 예비역들 요즘 쓰는 걸 보면 이 나라의 안보가 풍전등화라는 겁니다. 이제 곧 공산화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우리 애국안보 호국 세력들이시잖아 이분들이. 네. 노인네 고집 못 꺾습니다 절대로. 어린애 호기심과 노인네 고집 꺾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과거의 패턴하고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늘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위협스럽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김정일 체제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도발할지 모른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보수화시키고 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군비 경쟁이 그 수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만들면서 무기 많이 사게 하고 네. 그러고 나서 혜택은 누가 봅니까? 지금 방산 비리 뭐 엄청나게 줄줄이 지금 다 나오고 네. 있는데 줄줄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아까 북한의 잠수함은 원래 구형이어가지고 잠합 능력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잠수함은 최신형 잠수함 다 도입했는데 우리 잠수함도 잠합 능력이 없다면서요. 아니 글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이라고 그랬었다고. 그 음향 스크루가 너무 잘 돼서 네. 미국 잠수함이 못 잡는다. 이래가지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네. 그런데
이 우리가 돈을 몇 배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한국도 미사일 많습니다. 지대진 미사일 많은데 지대공 네. 미사일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도 잠수하면 달지 왜 못 따라? 못 따랐잖아요. 우리 잠수함 펀치력 별거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수중 유람선에 한두 개 더 붙은 거 정도라고 이게. 그렇게 코와 잠수함인데 성능이 별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저렇게 적은 돈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북한 중어뢰가 천안함을 제1격에 정중앙에 그 버블제트 효과로 두 동강 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800억 들여가지고 개발해낸 어뢰 성능이 안 나 전량 회수 다 했어요. 우리는 8년을 개발해도 안 되고 북한은 감쪽같이 개발했다는 거야. 감쪽같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뛰어난 거야? 북한의 군사력은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 북한은 이렇게 적은 없죠? 비용으로 매우 효과적인 무기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또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왜 또 그건 칭찬해 줄까?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의 그런 게 군사력만 아니라, 칭찬해. 그래서 고로 북한군은 위대하고 한국군은 형편없다.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미국이 있다. 이 농거가 오늘날 이 안보를 이루는 정서적 기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린 자가당착은 과연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이 논리적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그 결론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동원되는 기제가 공포입니다. 우리가 담배 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담배 피다가 죽은 폐암 환자 그 사진 폐 보여주면 네. 어때? 으악 이래가지고 며칠은 가. 물론 잠시. 그래봤자 3일이지만 자 이렇게 어떤 그 충격 쇼크를 줄 때는 어떤 논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격과 식으로 공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보면은 오늘은 폐암 걸릴까봐 걱정돼, 내일은 위암 걸릴까봐 걱정돼, 또 자꾸 일어나면 저 지하철 가다 무너질까봐 가스 폭발할까봐 걱정돼. 이런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 공포의 요인들이 다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끔찍하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개연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것이 조금 곤란해지면 그때부터 다짜고짜 협박을 한다고 공포를 들이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편 시청률을 올리는 데 좋아, 조중동 신문 파는 데 좋아, 그다음에 국민들 윽박 지르기 좋아, 논리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다 오늘날 저런 게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지가 한 말들, 이 사람들이 한 말들 다 합쳐보니까 북한이 지금 세계 3위권의 군사력이 돼버렸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하는 순간에 북한은 군사대국 3위. 예? 그리고 예. 보라고 요거 딱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몇 년 있으면 또 나와. 그렇죠. 요거 네. 기억해 두자 우리. 아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 봄에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다 잊어먹었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죠. 최근 것만 기억했어요. 최근 것만 기억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년간을 이렇게 딱 복귀를 해보면은요, 그 2010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려고 그 당시에 청와대 김성환 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려면은 세 가지를 이제 국방부에서는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첫 번째가 정보 어떤 감시 자산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C4I를 비롯한 이런 정보 지휘 통제 체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있어야 네. 된다. 그런데 김성원 수석은 우리 군이 이게 준비 안 돼 있다. 이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간 우리가 전작권을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국방부는 뭐라 했냐면요. 네. 우리 그 세 가지 기술 다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전작권 재연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기술도 없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또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는지 다 잊어먹고 그때 있는 달라요.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논리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때 전시작전 통제권 차질 없이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그걸 믿었다는 얘기야? 설명해 주잖아. 그때는 전자권 전환 국민 여론이 우세했는데 네. 1년 사이에 군이 형편없어지니까 네. 전자권 전환 안 하는 안 쪽이 하는 우세해졌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다르구나. 네. 네. 전자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심리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미군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한테 맡길 수가 없다. 우리 군 아니 믿을 근데 수 없다.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자기 비하가 심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아까는 또 우리 군이 다 준비돼 있다고 또 국방부는 또 그러니까. 말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은요. 네. 우리 군 역량은 또 우수하다고 또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무능하다는 거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이 요인 때문에 차라리 전자권 미국이 가져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약간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요. 위기 관리 능력이 과연 우리 군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게이츠 국방장관이 네. 2010년도 연평도 사건 났을 때 그 연평도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했는가는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낱낱이 다 파헤쳐가지고 이제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가 군이 이제 잘못 대응했었는데 그런데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국군이 과도하게 공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공격적인 것들을 미국이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전자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군이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거를 확전시킬 수 있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걸 못 믿으니까 미국이 안 전자권 가지고 가진다는 잘했네. 이야기예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서. 그러니까 무능한 군대가 너무 유능해져서 네. 미국까지 걱정을 시키면. 아유, 지구방위 돼. 그러니까 지구방위나 잘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반도 문제. 한반도 체념적이고 잘했어. 체념적이고 자포자기인 건지 자포자기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그래 재연기 났다는 거는 바로 그런 우리 위기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맨 이 부정비리나 일삼고 저지르고, 있는 예. 그것보다야 그냥 맡겨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군의 무능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본질적인 데만 집중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북 관계는 말로는 통일 대박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통일 쪽박 네, 속빈 강정이죠. 속빛 강정이 될 수 통일 있다. 대박은. 강정 맛있는데. 강정은 맛있나? 근데 속빈 거 속빈 거. 예. 강정은 맛있지만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강정마을은 또 슬퍼. 그렇지. 맛있을 거라고 기대한 네. 강정을 콱 물었을 때 이게 속이 비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 북한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통일 대박론을 콱 깨물어 봤더니 속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아니, 저는 실망이 다른 크죠.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상가족 상봉 취재를 가잖아요. 그럼 정말 눈물 나서 옆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그렇죠. 이제 고령화돼가지고 몇 분 맞습니다. 남아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살아계실 동안 그래도 그 친척이라도 좀 딸들이라도 아들들이라도 또 형제라도 이렇게 좀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또 겨울에 또 하필이면 또 겨울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그래서 점점 그러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있는데. 더 춥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 두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3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점쟁이 빤스를 입었어. 다 맞춰. 예측의 달이냐.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SCM을 봐야 된다. 한미 연례 안보회의가 두 번째 그 삐라보다 더 큰 산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췄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어요. 고위급 접촉
어려워질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가 제가 그럼 어렵겠다라고 했더니 아니, 너무 세게 가지 말고 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췄어요. 앞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어떻게 갈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점쟁이에게 아니, 듣는 심정으로 이 남북 방송을. 관계는 이제 창수 형이 네. 그 훨씬 전문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남북 관계 한반도 상황을 한번 본다면은 계속 남북이 대립하는 가운데 강대국의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불안한 평화는 지속되지만 분명히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불안한 평화라고 봐야 되겠죠. 불안한 평화는 지속되겠으나 어떤 그 외교적 입지는 계속 축소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곧 다가올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로 네. 한번 외교가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은밀한 접촉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할 때 우리는 눈 뜨고 봐야 된다. 그 사이에 한반도에선 계속 소모적인 정쟁, 대결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꽉 막힌 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랬을 때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약화되면서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 대박 얘기한 지 올해 연말 넘어가면 1년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지난 1년 통일 대박을 되돌아보면은 의외로 창수형 얘기처럼 이제 속빈 맛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 네. 이때가 한번 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팟캐스트 출연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네. 그 묻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금 팟캐스트계의 새로운 이 스타로 떠오르신 우리 장윤선 기자 네. 그리고 또 원래 왜 이 이래 또 갑자기. 원래 팟캐스트계의 뭔 얘기 하려고 저 얘기도 하고. 불안해. 불안한 예. 평화. 지금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 유지됩니다. 아니 그냥 뭐 어. 이 팟캐스트 잘 나가는데 제가 그게 순위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절대. 불안해. 불안한 평화. 불안한 예. 평화. 네. 근데 이제 남북관계 내년이 분단 70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분단 70년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90년대에 뭐 1995년을 분단 50년이 되니까 통일 5년으로 하자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년 막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때 통일 원년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 원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분단 70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만 하지만은 결국은 만약에 남북관계 이렇게 삐라 문제조차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 한다면은 내년이 분단 70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통일준비위원회 한국 정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만들었죠. 예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결국은 내년에 분단 70년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보여주기 행사, 대형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대형 이벤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예, 이런 이제 또 불안한 생각들을 네. 듭니다. 근데 내년이 분단 70년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종전 7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차 대전 종전 70년을 맞이해서 세계 평화를 또 새롭게 한번 만드는 그 질서를 또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김종익 편집장님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 동아시아의 상황이라든가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자꾸 대응해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응 중심을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총기에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들 중국에 네. 의존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스마트폰도 다 복제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 저가의 스마트폰 한국에다 판매하고 한국이 만들었던 제조업 이런 기술 중국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다 이제 복제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한류 자체도 이제는 한류의 감독이라든가 이 기획한 두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중국이 다 수입해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한류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국가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안보 중심, 군사 중심의 이렇게 대응만, 그러니까 종합적인 총체적인 안보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군사력 대응 중심의 안보만 생각한다면은 한중 관계 이거 자칫하다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편집장이 했던 그 불안한 평화 네.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그나마 불안한 평화 자체도 유지됐지 어쩔지 몇 년 지나면 불안한 중국이 한번 훅 우리한테 불어버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타격을 받는 상황이 네. 몇 년 안에 나타나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네.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우리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남한테 의존을 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속빈 강정 통일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든지 어떤 속국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도 막 생기는데 저는 지금 짚어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한반도의 안보, 외교, 통일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은 차치하더라도 외교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또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군이 계속 이렇게 무능하게 하신다면 네, 다 뚫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왔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 문제를 좀 지속 가능한 평화로 하기 위한 동북아의 다자간 외교 이런 것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우리 보수 언론들은 미국의 그 중간 선거 공화당이 그 완승할 거다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좀 불안한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종창 브라더스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글쎄. 그러니까. 매주는 좀 무리고 어쨌든 뭐 순위 한번 보지 뭐. 순위 보고 결정한다고? 예, 예. 아니,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문가답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요. 야. 아까 뭐 순위 좀 떨어졌다면서요. 예. 근데 김종대 편집장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마디 딱 하면은 순위가 올라. 그럼요. 심기일전 해가지고 예. 딱 하면은 순위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히 방송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말려들지 않을 예. 준비가 다 돼 다 있으니까 돼 있어요? 예, 그런 예. 감언이설에 저는 넘어가지는 않아요. 안 속네. 안 속아요. 여하튼 그 여러분들께서 종창 브라더스를 팟짱에서 계속 듣고 싶다고 하시면 순위 제조기 예.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언제 음주 방송은 안 되나? 저녁 때 그냥 어디 한 군데 때? 잡아서. 음주 방송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음주 방송 되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